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09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던 중국인 남성 티안 웬준. 당시 PC방을 운영하던 그는 비록 형편이 넉넉진 않았지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워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PC방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고 사장인 그가 싸움을 말리던 사이 주변에 있던 아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너무나도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후 그는 아들 팽팽의 흔적을 찾아 그 넓은 중국 땅을 미친 듯이 헤매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빠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아이를 찾는다라는 이 전단지를 보고 생각 없이 걸려온 장난 전화에 허위 신고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티안웬주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는 극적으로 같은 처지의 부모들을 만나게 되고 실종 아동 찾기 모임을 결성해서 그나마 힘을 얻게 되죠. 그달과 함께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다짐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세월은 무성하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는 곳에서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아들 팽팽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이 기적 같은 상황에 먼 길을 달려가 보니 놀랍게도 팽팽은 이미 새 가족의 품에서 너무도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들이 맞지만 아이는 오히려 아빠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소개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유명한 진가신 감독의 영화 디어리스트의 줄거리입니다. 대륙을 울렸다라는 이 영화는 실제 중국의 남쪽 한 도시에서 벌어진 3살 아동 납치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사실 이 영화가 많은 중국인들의 심금을 울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동 유괴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집계에 따르면 한 해 무려 10만 명에 육박하는 어린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공식적인 인신매매까지 합친다면 그 정확한 수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죠. 한간에선 20만 명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더 안타까운 건 그중 무사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아이는 단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아이가 유괴되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뉴스 보도가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인 2010년 4월 중국 타이위안에 위치한 한 가정집은 일요일 아침을 맞아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임무로 일을 하는데 주말에 일이 있어 출근을 했고 아내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 부부의 두 아이들도 함께였는데요. 당시 만 2살이었던 첫째 아들 징주는 평소에도 나가 노는 걸 좋아했고 그날도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서 여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 집 밖이라고 해봤자 고개만 돌리면 바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엄마 역시 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먼저 좀 체력이 동난 둘째 딸이 잠시 집으로 들어왔고 엄마가 집안일을 끝내고 나서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라?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놀란 아내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후 부부는 지역 경찰서로 가서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아니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이 경찰들이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근처 어디 이웃집에 갔겠죠. 더 찾아보세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선 납치에 대한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이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나야만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도 손쓸 도리가 없었던 거죠. 결국 부부는 지인과 친척, 이웃 주민까지 다 동원을 해서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속수무책으로 흘러가던 바로 그때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 CCTV에 단서가 포착되는데요. 실종 당일 오전 10시 59분 길가에 세워져 있던 흰 밴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혼자 놀고 있던 아들 징준에게 접근했고 곧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명백한 납치 현장이죠. 하지만 이 CCTV 장면이 워낙 멀리서 찍혀 있는 데다가 화질도 좋지 않아서 얼굴을 식별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본 그 부부 충격에 휩싸였고 이 CCTV를 가지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가족들은 분명 협상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며칠, 몇 달이 지나도 아들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목숨보다 귀한 내 자식이 사라지는 사건은 중국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유독 중국에서 아동을 노리는 납치가 많은 걸까요? 중국은 1970년대 말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가정에는 오직 한 아이만 낳을 수 있다는 방침이죠. 그 당시에는 임신 막바지였던 여성마저도 이 정책의 어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중정수술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제도의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35년간이나 이 정책을 꿋꿋이 유지했고 그나마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된 상태죠. 징준이 납치되었던 시기 역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강한 국가입니다. 대가 끊긴다는 이유로 뱃속의 태아가 여자아이라는 게 밝혀지면 중정수술을 감행했고요. 심지어 외부에서라도 남자아이를 데려왔을 정도예요. 그와 동시에 아동 인신매매가 급등하죠. 남자아이들을 납치해서 돈을 받고 아들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나 아니면 해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곳으로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특히나 남자아이의 경우는 여자아이보다 2배가 넘는 1,000만 원이 훨씬 웃도는 금액에 거래되었고요. 이렇게 세 가정으로 불법적으로 입양이 된 아이들은 대부분 아주 어린 나이였고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라게 되죠. 게다가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 역시 아이에게 진짜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양이 된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거나 또 어떤 양부모에게 눈에 띄지 못한 아이들은 범죄 조직이나 매춘업자에게 헐값에 거래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끔찍한 삶이 펼쳐지죠. 일부의 앵벌이업자는 아이를 사서 불구로 만든 뒤에 구걸에 나서게 시키는데요. 어떤 장애인의 몸이어야 동정심을 일으켜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남자아이였던 징준 역시 이런 희생양이 된 건 아닐까요? 해외 각지에서도 이렇게 심각해지는 중국의 아동육의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영국 BBC 한 뉴스 기자는 신분을 위장해서 실제로 아이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지 중국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약 8개월 정도로 돼 보이는 쌍둥이 아이 중에 한 명을 하나로 3천만 원에 살 수 있다고 제안했죠. 대다수의 유괴범들은 공안, 중국 경찰의 눈을 피해서 외진 농촌이나 또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자녀를 주된 타겟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다른 집, 남의 일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어떤 관습이 있어서 혹시나 이웃집에 아이를 납치해 오거나 또는 불법 입양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징준 부모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하지만 부부는 수년에 걸쳐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됐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정말 중국 어디든지 달려갔고요. 그런데 매번 허탕을 쳤죠. 그러면서 모아온 돈을 탕진하고 엎친 데 덮친 격 사기까지 당해버리면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리치는 생업 포기했고 온갖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차역이나 광장에서 아이 사진이 담긴 실종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그렇게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2018년 5월 그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는데요. 생방송을 통해 아이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혹시라도 아이를 본 사람이나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돌려달라고 호소했죠. 그는 결코 앞으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와선 안 된다는 경고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시점 놀랍게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생방송을 봤던 한 익명의 시청자가 그 찾고 있던 아이가 산시성의 자오청현이라는 곳에 있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하지만 아버지 리치는 이미 수년간 가짜 정보에 시달렸고 심지어 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잃어버렸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로부터 다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번엔 이 아들 징준이 지내는 곳으로 추정되는 세부 주소가 비공개 메시지로 도착했어요. 약간의 희망이 보이면서 리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좌우청현에 방문을 했고 한 남자아이와 마주칩니다.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아들의 나이가 10살인데 그러다 보니 외모로만 봤을 때는 판단이 힘들었죠. 그래서 대신 아이의 사진을 카메라에 담아왔고 그 사진을 중국의 한 기업이 개발해낸 연령별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의뢰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이 연령별로 어떻게 얼굴이 변화하는지를 포착해내는 기술이에요. 정확도가 상당해서 중국에서는 실종 아동을 찾는데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요. 사진으로는 67% 일치라는 꽤 기대를 걸어볼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치는 아이의 유전자 테스트를 감행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과를 받습니다. 100% 유전자 일치.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들 징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냈던 걸까요? 징준을 데리고 있던 사람은 장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약 8년 전에 인신매매업자에게 약 2만 5천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을 지불하고 어린 소년을 샀다고 진술했죠. 이게 중국에서는 흔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경찰은 일단 그를 구금하고 이후에 이 밀매업 무리를 추적해서 체포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8년간의 여정이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는 수십만 명의 부모들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중국 그 당국도 전담 부서를 만들고 그 납치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난 2016년 다펑이라는 아이디의 한 중국 네티즌이 납치범으로 가장을 해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길가나 공원에서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을 연출했죠. 9번이 넘는 시도 동안 주변에 있던 행인들 그 누구도 나서서 저지하지도 않았고 범인을 추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상 제작자가 마지막에 남긴 쓰라린 말귀가 있었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들었을까? 중국의 심각한 아동 납치 현황,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16년 6월 30일 한 여성이 핸드폰을 쥔 채 불안한 듯 집안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사업차 출장을 간 남편과 3일째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꼬박 하루가 다 지나갔고 7월 1일 다행히 남편의 직장 상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전한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필리핀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소식. 아내가 망연자실하던 그때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남편이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고는 의식이 없는 듯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신주영. 명문대를 중퇴한 후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면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커져갔는데요. 때마침 그에게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죠. 과거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친한 동료이자 형인 전 씨가 필리핀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했던 겁니다. 신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부푼 마음으로 필리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게 무려 3년간의 장기 출장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부모님마저 만류하긴 했지만 가장으로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하나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 당시 신 씨의 아들은 겨우 1살이었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6년, 신 씨는 이제 2달만 지나면 이 필리핀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끝내 고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부상을 입은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겨우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귀국 2달을 남겨둔 이 상황에서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필리핀 현지 경찰은 2016년 7월 1일 아침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호텔에서 누군가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현장에는 단 3사람이 있었죠.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신 씨, 그의 직장 상사 전 씨, 그리고 이들의 지인인 송 씨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신 씨가 갑자기 총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면서 2사람은 울부짖고 있었는데요. 우선 경찰은 그들을 진정시킨 후 사건 전말을 조사합니다. 이때 외국어에 능통한 전 씨가 스스로 통역을 자처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 씨의 진술에 따른 사건 전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망한 신 씨는 큰 고민거리를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하다고 지인 송 씨를 불러내서 2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죠. 이때 상사 전 씨 역시 송 씨의 연락을 받고 3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호텔로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먼저 눈을 뜬 건 송 씨와 전 씨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 씨도 눈을 떴는데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지만 2사람한테 아침 인사를 건넨 신 씨가 벼랑간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더니 가방에서 총을 꺼내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그래서 전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죽은 신 씨가 사실 회사 돈을 횡령했고 시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전 씨에게 그 사실을 들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전 씨가 그를 따로 만나서 질책을 했는데 아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을 한 것 같다고 설명하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 씨의 주장입니다. 곧이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할수록 수많은 의심 정황들이 발견됐죠. 먼저 경찰 출동 당시 벽에는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신 씨 주변에 38구경 휴대용 리볼러와 신분증, 소정의 현금이 남아 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총탄 자국이었습니다. 벽의 흔적을 바탕으로 총을 쏜 각도와 위치를 계산해 보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 씨가 자살했다는 가정하에 그의 총알이 발사된 방향과 그는 반대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해봤는데 이건 누군가 시신을 옮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세다라고 결론 났는데요. 그래서 전 씨와 송 씨한테 시신에 손을 댄 적이 있냐라고 물었지만 그들은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을 발사하면 방아쇠를 쥔 손에는 건파우더, 즉 화약가루가 묻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살을 한 신 씨의 손에 건파우더가 있어야 하지만 그의 손은 물론 몸 어디에서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전 씨와 송 씨 중 누군가가 총을 쏜 건 아니었을까요? 강하게 의심이 되죠. 이들의 신체에서도 건파우더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장갑을 끼고 총을 쏘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지품 검사도 했지만 없었고요. 어쨌든 현지 경찰은 타살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신 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그가 절대로 자살할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곧 가족한테 가기 2달 전이었고 늘 가서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망하기 전날 그는 현지에 있는 오랜 친구를 만나서 한국에 2달 후에 같이 가자라는 걸 기쁘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신 씨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그가 도박을 한 정황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금시초문이란 답변이었죠. 실제로 마닐라 카지노와 도박장에서 그를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전에 그는 회사 돈을 쓸 때마다 상사에게 꼬박꼬박 보고를 했고 소액이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라는 평판을 들었죠. 그런데 신 씨의 핸드폰에서 미심쩍은 문자가 발견됩니다. 사망 전 아내와 나눈 마지막 메시지에 팀장님, 그러니까 전 씨와 대화 중이야. 무서워. 대체 그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던 걸까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 이 휴대폰은 유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확인해 보니까 최근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역이 지워져 있는 겁니다. 분명 누군가 경찰이 이 핸드폰을 발견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삭제한 듯 했죠. 그래서 포렌식 감정을 거쳤고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충격적인 사진이 발견됩니다. 현장에 있던 그 지인 송 씨가 실탄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짐작할 수 있는 건 송 씨가 평소 실탄을 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물론 의심이 가지만 이것만으로 범인을 단정 지을 순 없죠. 하지만 일부러 사진을 지웠다라는 측면에서 송 씨가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전 씨와 송 씨 모두 사건 직후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호텔 방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했지만 처음엔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것이죠. 무려 2분이나 말입니다. 이번에는 신 씨의 몸에 있는 흔적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에 양쪽 손목에는 눈에 띄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사 자국이었죠. 병원에서 생긴 건 아니었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들이 혹시 신 씨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에 총을 발사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추측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검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약물과 관련된 어떠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신 씨의 유족들 중에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역이 필요했는데요.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통역을 자처한 사람은 바로 상사 전 씨. 그때만 해도 사건 초기였기 때문에 전 씨가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에게 통역을 전임했고요. 이때 전 씨는 유족들의 요청을 왜곡되게 번역하면서 현지 부검이에게 굳이 약물 관련 부검을 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죠. 이번엔 총입니다. 신 씨에게 발사된 총의 소유주 또한 전 씨였습니다. 평소에도 전 씨가 총과 총알을 들고 다니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 씨는 이 총은 내게 아니다. 그건 죽은 신 씨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해보죠. 질문은 전 씨가 신주영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까? 였는데요. 여기에 두 사람은 즉각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지만 놀랍게도 말을 내뱉은 순간 탐지기의 파장이 요란하게 요동쳤죠. 결과는 99.99% 확률로 거짓말입니다. 그럼 정황상 이 두 사람이 신 씨에게 총을 발사한 진범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신 씨를 죽일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어준 사람은 또 다른 제4의 인물 김 씨였습니다. 그는 이 상사인 전 씨 회사에 투자를 하던 사업가였는데 증언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전 씨가 이미 수많은 사기를 저지른 전과자고 김 씨 역시 그에게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사업 실패에 전 씨는 급기야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의 상황까지 왔고 그때 그가 택한 길이 어쩌면 누군가를 횡령죄로 뒤집어 씌운 채 살해하는 방법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하지만 김 씨는 인터뷰에서 그 전 씨란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과거 김 씨 역시 큰 변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김 씨가 사업 문제로 전 씨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웬 정체 모를 현지인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라 호텔에서 투숙을 하게 됐는데 김 씨는 다음날 성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죠. 김 씨가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몇 개월 동안 전 씨는 그의 부인에게 접근해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김 씨의 해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전 씨와 그 현지인 여성의 계략이라고 말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은 맞지만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입증할 방법도 어디엔 없었죠. 결국 신주영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전 씨와 송 씨는 혐의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현재 수감 중이죠. 아주 특이한 건 그들이 한국으로 소환되는 것을 무려 7번이나 거절했다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건데요. 한국에 남아있는 신주영 씨의 유족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이 필리핀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이죠. 지난 2017년 한국 측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재판은 필리핀에서 치러지겠죠. 그렇다면 전 씨와 송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씨는 현재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죽은 신 씨가 자기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과연 그날 호텔방에서 방아쇠를 담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심증은 가지만 확증이 없는 신주영 피살 사건. 범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 고인이 된 신 씨와 또 그의 유가족들이 안식을 되찾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너무도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단연코 팬미팅이나 사인회겠죠. 직접 사인도 받고 대화까지 나눌 수 있게 팬들이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K-POP 유명 아이돌의 팬사인회는 비행기를 타고 온 해외 팬들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죠.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비슷한 형식의 팬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악수회. 말 그대로 좋아하는 아이돌 멤버와 직접 손을 잡고 악수를 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보통 그 아이들의 앨범에 티켓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팬들은 한 장, 그 이상 10장까지 앨범을 사는 것도 마다치 않고 있습니다. 이 악수회, 이건 일본의 국민 걸그룹으로 불리는 AKB48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일본의 유명 프로듀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결성을 했고 지난 10년간 명실상부 최고의 인기 그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J-POP에 별 관심이 없던 저는 지난 한국에서 방영된 프로듀스 48에서 일본 멤버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때 방송에 나온 멤버들이 한국 연습생들에 비해 워낙 실력이 부족해서 도대체 이들이 누군지 검색하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완벽하게 준비된 아이돌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실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에 더 팬덤이 생긴다는 것도 아주 흥미로웠죠. 그런데 AKB48의 활동이 한국의 아이돌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방송 활동에 앞서서 선발이 된 멤버들이 전용 극장에서 직접 공연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한 형태인데요. 즉 이들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로 인식됩니다. 그렇다 보니 AKB48 외에도 일본의 각 지역마다 다른 유닛과 전용 극장들이 생겼고 이 자매 그룹들은 그 지역 이름을 따서 SKE48, HKT48, NMB48 등등으로 불리고 있죠. 이 AKB48에 소속된 멤버만 130명이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거나 또 나가는 일도 자주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한국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런 와중에 그녀들이 일본 최고의 인기 그룹으로 올라간 데는 사실 남다른 마케팅이 존재합니다. 먼저 AKB48은 총선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팬들 사이에서 멤버들의 인기 순위를 매기는 다소 잔인한 투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상위권에 선발된 약 16명에서 20명의 멤버만이 앨범에 참여할 수 있고 TV 활동을 펼쳐갑니다. 워낙 멤버가 많다 보니 생긴 제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팬들 또한 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나의 최애 멤버 등수가 올라가고 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 하위권에 있는 멤버들은 음악 활동과 방송의 제한을 받게 되는 그런 차가운 현실은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AKB48의 인기가 절정이던 2011년 이 총선거 생중계 방송은 거의 대통령 선거급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이한 마케팅은 바로 악수회입니다. 직접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이런 컨셉 때문에 그들의 앨범 안에는 악수회 참가권이 들어있죠. 악수회 가면 멤버와 1대1로 악수를 하고 짧게는 7초, 길게는 1분까지의 대화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당연히 팬들한테는 설레는 시간이고 또 그만큼 소속사 입장에서는 음반 판매까지 이어지는 절호의 시스템이죠. AKB48의 음반 판매량이 매우 높은 것도 바로 이 악수회 티켓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수회가 수년간 자리를 잡아가고 팬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자 점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멤버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 노래나 춤 실력이 아닌 악수에서 얼마나 팬에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멤버들은 손이 퉁퉁 불어터질 만큼 팬들과 악수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웃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5월 22일 이와트 태연에 위치한 대형 센터에서 AKB48의 악수회가 열리게 되죠. 여기서 잠깐 그 악수회장의 구조를 설명하면 사진처럼 일렬로 텐트가 쳐져 있고 멤버들은 짝을 지어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팬들이 순서대로 그 텐트를 돌면서 원하는 멤버와 악수를 하는 형식이죠. 이날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설렘과 기쁨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4시 55분쯤 갑자기 한 텐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끔찍한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해당 텐트는 인기 멤버인 카와에이 리나와 이리야마 안나가 있던 곳입니다. 그들을 만나러 온 한 남성 팬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점퍼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달려들었던 것이죠. 옆에 있던 남성 직원이 놀라서 맨손으로 이 흉기를 저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멤버는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범인은 이후에 스태프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두 멤버와 또 한 명의 다른 현장 스태프는 병원에 이송되었고 팔과 머리에 무려 3시간이 넘는 봉합수술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평생 남을 흉터는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얻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 범인. 당시 24살이던 우메다 사토루. 그는 중학교 시절엔 육상부 지역대회에서 2위까지 기록하면서 아주 앞날이 창창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꿈을 키우는 줄 알았지만 입학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퇴학을 신청하죠. 그리고 나서는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돕겠다며 아르바이트에 매진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2012년, 사토루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오사카로 이사를 하게 되고요. 건설 현장에서 교통정리 경비원을 하며 기숙사에 머물렀죠. 그때 당시 열심히 번 돈의 대부분은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점점 삶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불안 증세에 시달렸고 병원에서는 그에게 발달장애 판정을 내립니다. 이후 회사에서 잘리게 된 사토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집에서도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밖에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은둔 생활을 시작하죠. 유일하게 하는 것이라곤 TV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무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돌 그룹 AKB48. 그가 팬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토루는 저렇게 TV에 나와서 광고도 많이 찍고 팬도 많으면 돈이 많겠지? 누구는 취직도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는데 하는 뭔가 증오에 가까운 분노를 나날이 품게 되는데요.
이후에 조사에서 왜 다른 연예인도 많은데 하필 AKB48을 타겟으로 삼았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는 약할 것 같아서요. TV에서 많이 보이기도 했고 사실 그냥이요. 정말 그저 이유 없는 미움이었죠. 그러던 2014년 3월 말 사토루는 자신의 동네 근처에서 악수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녀들의 앨범을 구매한 후 악수권을 확보했고요. 이후 접이식 톱을 제조합니다. 칼날이 대략 20cm 정도였는데 접착제로 톱에 커터칼 4개를 붙여서 자기가 직접 개조한 무기였죠. 이후에 D-Day를 기다리면서 그는 이 흉기가 잘 드는지 직접 골판지를 잘라보며 실험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는 어머니에게 산책을 다녀온다면서 집을 나섰고 악수회에 들어가서 환하게 팬을 맞이하는 멤버들에게 끔찍한 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현장에는 안전을 위해서 약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좀 더 조사해보니 그중 전문 경호업체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워낙 팬이 많이 몰려서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참가자들의 소지품 검사 같은 기본적인 절차는 무시되었습니다. 그저 양팔을 벌려서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대충 훑어보는 정도였죠. 이 사건 이후에 악수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드러났고 일본 내에서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악수의 입장권의 판매 방법에 문제를 삼기도 했고 또 이 멤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악수회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죠. 사실 이 피습 사건 이전부터 악수회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오고 또 신체 접촉이 있다 보니 어쩌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일부 극성 팬의 경우에는 손바닥에 책 같은 정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묻힌 채 악수를 하기도 했고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멤버들의 치마에 손을 넣거나 몸을 더듬는 아주 해괴한 성추행 역시 빈번했습니다. 게다가 안티팬들마저 악수에 참여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멤버의 면전에 욕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KB48 멤버들은 웃는 얼굴로 팬을 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과 손이 퉁퉁 붓도록 악수를 이어갑니다. 정말 이 악수회가 순수한 팬 미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악수회가 사실은 일본의 유흥업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라는 게 알려집니다. 술집에서 돈을 내고 원하는 상대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쩌면 조금 변형해서 옮겨왔다는 것이죠. 실제로 AKB48이 만들어질 당시에 주요 스텝 중 한 명이자 이 악수회를 제안한 토가사키 토모노부는 과거의 유흥업계 종사자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본 연예계 관계자들은 악수회 폐지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수회라는 게 단순 팬 이벤트가 아닌 앨범 판매를 올리는 아이돌 사업 최대의 상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날의 피습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모든 악수회장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었고 경비 체제가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 피해 멤버 중 한 명인 이리야마 안나는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 악수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손가락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지금까지도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죠. 자, 그렇다면 범행을 저지른 사토루.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올해 2021년 출소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팬미팅 악수회. 여전히 아이돌에게는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팬들에게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손도 잡고 대화까지 하는 즐거운 기회죠. 하지만 멤버들이 하루에 3,000번 정도 악수를 해야 하고 이걸 또 3일 동안 지속했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을 위한 일일까요? 특히나 아이돌 피습 사건은 순수한 팬심을 이용한 소속사의 어떤 돈벌이 전략에서 비롯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씁쓸함을 남깁니다.
물론 타 문화에 대해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지만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3월 대구의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던 한 목사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쪽지를 받게 됩니다. 보낸 사람은 부산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여성이었고 노숙인들의 갱생을 위해 보육교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긴 목사는 쉼터의 여성들 중에 보육교사에 적당한 인물을 추천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쪽지 내용에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찾아오는 이가 없는 사람. 목사는 일단 이 조건에 맞는 적임자로 쉼터 여성 중 26살 김은혜 씨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2달 후인 2010년 5월 말 부산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손 씨가 직접 대구 노숙자 쉼터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주요 방문 목적은 무엇보다도 김은혜 씨가 정말 연락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한 달 후인 6월 16일 원장 손 씨는 직접 김은혜 씨와 얼굴을 맞대고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모로 근무를 하면 월급 130만 원을 줄 거다. 그리고 후에 가까운 대학교를 지원해서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해주겠다. 라는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잘만 하면 지금 운영하는 어린이집 2개 중 하나를 은혜 씨에게 맡기겠다고까지 합니다. 너무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에 은혜 씨는 바로 그날 원장 손 씨의 차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떠나기 직전 은혜 씨는 목사에게 그동안 감사했다. 부산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은혜를 갚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참 훈훈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어쩐 일인지 은혜 씨로부터 연락은 뚝 단절됩니다. 쉼터 직원들이 손 씨와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녀마저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이후 어딘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상황 속에서 이 부산 어린이집을 수소문하게 됐고 그제서야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두 여자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죠. 과연 은혜 씨는 어떤 일을 겪게 된 걸까요? 우선 손 씨 주장에 따른 그날의 상황을 보면 대구를 떠나서 부산에 도착한 은혜 씨는 저녁에 손 씨와 가볍게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새벽 5시 손 씨는 그녀를 차에 태워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안타깝게도 은혜 씨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돼버린 상태였죠. 이때 손 씨는 간호사에게 자신이 은혜 씨의 아는 동생이라고 소개했고 그때부터 상상도 못할 거짓말이 이어집니다. 사망하신 분의 성함을 물은 병원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사망자 처리해버린 것이죠. 이후에 시신을 화장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알고 지내던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 어머니 역할을 부탁했고요. 이후 영락공원 장례식장에서 김은혜 씨, 아니 정확히는 손 씨로 위장된 김은혜 씨의 화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해는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 뿌려졌죠. 이런 와중에 당연히 노숙자 쉼터에 연락을 해야 했지만 그녀의 죽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범죄 행각이 시작됩니다. 2010년 7월 손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시켜서 내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라는 거짓 사망신고를 접수하게 되고요. 그달 말 어머니가 6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한 차례 수령합니다. 그리고 2달 뒤인 2010년 9월 손 씨는 이번에 2억 5천만 원의 자신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의심을 사게 되죠. 사실 가입 당시에 손 씨가 직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에 상당한 금액을 납입했다라는 점이 이상했고 그리고 보통 보험금은 가입 후 3개월부터 수령이 가입 가능한데 사망 날짜가 정확하게 3개월 직후라는 점.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대리인이라면서 나타난 여성이 죽었다는 손 씨의 그 필적과 상당히 일치했던 겁니다.
직원은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는데 손 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손 씨가 아니라 나는 김은혜다 라면서 굉장히 뻔뻔함을 보이죠. 하지만 경찰이 몇 가지 묻는 김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정보마저 그녀는 똑바로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1시간의 대치 끝에 바로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경찰은 필적 감정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그리고 이 대리인이라고 온 이 여자가 동일한 필적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칭 김은혜라는 손 씨의 지문도 확인하게 되죠. 사실 가짜 신분을 밝히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좀 허술해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어진 손 씨에 대한 조사에서 손 씨가 저질러온 그간의 화려한 범죄 이력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약 10년 전인 1999년 3월, 손 씨는 동거남의 인감을 이용해서 차량을 구입한 뒤에 다른 사람한테 할부를 숨기고 되파는 일명 차차기 수법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게 할부금이 없는 그냥 새 차로 속여판 다음에 할부를 안 갚고 도주해버리는 방식이었죠. 그렇게 수천만 원을 챙긴 그녀는 사기죄로 구속된 이력이 있었고요. 이 밖에도 각종 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창업자금 이런 명목으로 2억 원을 취한 후에 이걸 가지고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3년 손 씨는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당시 대학생이던 13살 연하 남성 김 씨와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내가 20억 유산을 받을 거다. 우리 같이 해외를 가서 살자. 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당시에 월 90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렌트로 하고 다니면서 연하 남자친구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고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과연 손 씨는 어떤 돈으로 이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돈의 출처를 줬던 중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손 씨에게는 과거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다는 것. 그녀가 돈을 구해온 방법은 꽤 지능적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손 씨의 딸이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되는데 한 카드사에서 진행한 백혈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노리게 되고 덕분에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면서 흥청망청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상보다 빨리 딸의 백혈병이 치료되면서 또다시 궁지에 몰렸고요. 2010년 1월 5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자금을 사기한 형태로 인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아졌는데 게다가 이때 남자친구가 그녀에게 딸이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돈도 없고 남자도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그녀는 3개월간 집중적으로 자신의 명의하에 7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었고요.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무려 24억 원에 달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김은혜 씨가 사망한 6월 17일, 그날은 손 씨의 사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처리하면서 이 공판마저 다 무효 처리돼 버렸죠. 이후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새 출발할 생각에 신나있던 손 씨. 근데 그 원대한 범죄 계획이 보험사에서 필적 확인을 하다가 딱 걸려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문제는 보험 사기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과연 은혜 씨는 어떻게 죽은 걸까요? 경찰은 사망 당일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분명 손 씨가 말하길 아니 그 은혜 씨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 살아있었다 라고 진술했지만 응급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도착했을 때 최소 사망한 지 1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그녀가 뭔가 먹은 것 같은데 나는 뭘 먹은지 모른다 라고 말한 기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김은혜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제대로 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말이 손 씨가 무의식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먹은 것 같다라는 얘기는 피해자가
무언가를 먹고 독살됐을 가능성을 손 씨 스스로 시사했다라는 분석이었죠. 이 사건은요, 결국 마지막까지 김은혜 씨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화장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산에 신나서 돈 벌러 간다던 그녀가 단 몇 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상황 속에서 손 씨의 살해 의혹은 결코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경찰은 손 씨가 캔맥주에 독극물을 넣어서 은혜 씨를 죽인 것으로 추정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 손 씨는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아니, 내가 그날 같이 있는 건 맞다. 근데 어쩌다가 은혜 씨가 사망을 했는데 내가 순간 금전적으로 좀 힘들어서 내가 보험금을 타려고 이렇게 상황을 꾸민 것뿐이다. 라면서 죽음과는 무관하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우선 검찰이 손 씨의 검색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은혜 씨를 만나기 전 2달 동안 그녀가 제일 많이 검색한 단어는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사망보험금 지급. 게다가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사실 김은혜 씨 사망 당시 곁에서 지켜본 간호사님에 따르면 구토를 많이 했고 침을 과하게 흘린 흔적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요. 이건 메소밀 중독 특징과도 일치했죠. 손 씨는 메소밀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그녀가 예전에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메소밀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면서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이 드러납니다. 메소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이 손 씨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그녀는 어쩌면 살해 의혹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많은 정황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2010년 12월 검찰은 살인과 사체 은닉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되죠. 손 씨는 내가 내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생명보험에 많이 가입을 한 거고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한 건 내가 자살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라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은혜로 위장한 건 그냥 충동적이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기대였지 살인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지속적인 진술. 2011년 5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진 않지만 김은혜 씨가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적다라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살인 방법을 검색했다는 점에서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다만 여기서 시체를 화장한 것은 시체 은닉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는 듯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약 1년 후인 2012년 2월 2심이 열리는데요. 재판부는 시신이 화장되어 버려서 사실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증명할 수 없지 않냐? 라면서 살인의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결과가 뒤집힌 데는 재판부가 이 손 씨 주장대로 김은혜 씨가 자살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라는 것에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생전에 은혜 씨가 우울증을 겪었고 약물을 복용 중이었는데 그리고 그날 이제 음주를 했기 때문에 급성 간성 혼수나 심근경색이 와서 돌연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2심에서 손 씨는 사기와 또 시체 은닉죄만을 인정받고 징역 5년이 선고되는데요. 약간 황당하죠. 검찰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이런 판례가 대한민국에 남을 경우에 앞으로도 시신이 없는 살인 같은 케이스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에 따르면 김은혜 씨가 자살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여태껏 그녀가 머물던 그 대구 노숙자 쉼터에서 김은혜 씨를 오랫동안 지켜봤던 한 사회복지사분은 자살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이 쉼터를 떠나기 전에 편지를 통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 거다라는 삶의 의지가 엿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
기나긴 재판이 또다시 시작되었고요. 2012년 9월 대법원은 판결을 미룬 채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사실상 이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아주 까다로운 사례는 맞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세요 라는 파기환송 명령을 내렸는데 정황상 손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결정적으로 분명 그녀에게는 김 씨를 살해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13년 3월 파기환송심에서 손 씨는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녀가 상고했지만 같은 해 6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모든 간접 증거들이 살인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범죄가 인정됐던 겁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하고 나서 3년이나 이어진 긴 5번의 재판 끝에 유죄가 성립되었는데요. 이렇듯 신원 파악이 어려운 사람의 시신을 이용해서 신분을 세탁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던 희대의 사건은 우리에게 몇 번 들어 익숙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한을 어떤 방식으로든 돌이킬 수 없겠죠. 젊은 나이에 인생을 빼앗기고 차가운 바다에 뿌려진 고 김은혜 씨에게 이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1월 한 술자리에서 거하게 취한 남자가 무겁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사실 옛날에 살인사건에 가담한 적이 있어. 여러분은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와 사업상으로 알고 지내면서 그 술자리에 있었던 한 여성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되죠. 그 결과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던 22살 한 남성의 죽음이 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납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제보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바로 이 3명의 피의자가 긴급 체포되죠. 박 사장, 한 과장, 그리고 임 사장. 이 3사람은 2004년 당시 이 죽은 피해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돈 관계가 얽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사람 중에 가장 먼저 붙잡힌 건 바로 술김에 과거 비밀을 얘기한 바로 이 한 과장이었어요. 네, 이 한 과장은 누구였냐면 사장이라고 붙어있는 바로 이 2사람 아시죠? 이 2사람의 수행비서였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뒤이어서 박 사장이 체포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날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박 사장에 따르면 죽은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매일같이 이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왔고요. 여기서 협박과 행패를 일삼았다고 했죠. 그렇게 참지 못한 이 3인조가 피해자에게 수면제, 졸피뎀을 탄 커피를 마시게 했고요. 이에 잠들어 버리니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해남에 있는 저수지 인근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자백을 받아내는 게 수월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금방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착각이었죠. 3인방이 살인을 저지른 후 이들은 어쨌든 이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인 A씨의 신원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약간 내용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먼저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제거했고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삽으로 앞면을 내려쳐서 얼굴이 뭉개진 후에 매장하게 된 거죠. 더 끔찍한 건 매장을 하고 나서도 3명이 들킬까봐 불안감에 떨다가 현장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더 깊게 매장한 후에 미리 준비한 염산을 뿌려서 두 번째 훼손을 서슴지 않았죠. 자, 여기 잡혀온 사람은 3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살인의 직접적인 주범이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 과장과 박 사장입니다. 이 박 사장 쪽의 변호사 인터뷰에 의하면요. 아니, 한 과장이 그러던데 다 박 사장이 진행했다더라. 박 사장이 목을 졸랐고 이 한 과장은 그냥 놀라서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사장의 의견 달랐어요. 무슨 소리냐. 목을 조른 건 한 과장이다. 죽이자고 한 것도 한 과장이다. 라고 하면서 엇갈린 주장을 펼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임 사장은 이 3인방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임 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살해 현장에 애시동초 없었고 오직 이들이 시신 유기하는 그 현장만 지켜봤다라고 증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3명이 다 각자 범행에 가담을 한 건 인정을 하지만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된 계기가 있었죠. 초기 조사에서 이 한 씨가 2011년 3월 박 사장과 대질 조사를 하고 다음날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난 억울하다. 잡히면 죽어버리겠다라는 말을 남긴 후에 잠적해버립니다. 그의 행적이 서해안 쪽에서 발견되긴 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살아있다면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신 기록 같은 생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었죠.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진 한 과장의 행방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묘연합니다. 과연 그는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자, 한 과장이 없어지니까 경찰은 이제 박 사장이다 하고 박 사장을 집중 조사하게 됐죠. 근데 그는 이미 이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도대체 이 3인방이 어떤 관계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점점 밝혀지는데요. 박 사장에 따르면 나는 직책만 사장일 뿐이다. 실질적인 사장은 바로 임 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성분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사장은 임 사장인데 나와 임 사장은 사실 연인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 증언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려다가 또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상반된 내용이었어요. 실질적 사장이 임 사장인 건 맞다. 그런데 사실 임 사장이 한 과장과도 내연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 사장이 이 박 사장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 과장과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건데요. 이건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쨌든 경찰은 도주한 한 과장 그리고 수감 중인 박 사장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됐죠. 하지만요, 이 사건은 깊이 파고들면 들어갈수록 임 사장을 빼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수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 피해자가 졸피뎀을 탄 커피를 먹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면제 졸피뎀을 구입한 사람은 바로 임 사장이었죠.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임 사장이 두 번째 시신 훼손했을 때 기억하시죠? 염산을 뿌렸잖아요. 이 염산을 준비한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사라진 것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박 사장도 한 과장도 아닌 실질적 사장인 임 사장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녀가 바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보니까 임 사장 이 사람 조사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임 사장을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참나. 임 사장은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참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나봐요.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었나봐요. 그래서 그녀를 찾아가서 면회를 요청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 관계자에게 나는 그 여자를 만나고 싶다, 어디에 수감되었는지 알려달라 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건 교도소 관계자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이 임 사장이 이 모든 살인사건의 아주 중요한 배우일 수도 있는데요. 진술이 확보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그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물론 임 사장이 직접 목을 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모든 전개는 다 그녀의 계략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임 사장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여럿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그 여자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면서 분노를 표했죠. 확인해보니까 임 사장이 사기 전과 12범에 여태까지 피해 금액만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담당 형사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에 따르면 임 사장, 그녀는 범행을 계획해서 공범들에게 임무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둘은 그냥 지시를 따른 것 뿐이었죠.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살인 교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판정을 받았고요. 또 시체에 염산을 뿌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체 손괴 방조죄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결국 그녀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그녀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공장을 운영하던 한 피해자는 그녀에게 이용을 당해서 공장을 매각하고 그 돈을 또 이 여자에게 다 뺏겼다고 해요. 조사가 진행이 될수록 이 임 사장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이 속속들이 발견되는데요. 그 와중에는 또 그녀를 따르던 남성들이 그녀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가는 정황도 발견되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녀가 어떤 자신의 여성의 미를 이용을 해서 많은 사기를 친 것 같다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전신 성형을 하기도 했고요. 또 목소리를 변조하기 위해 성대 수술까지 감행한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죠. 자, 상황을 정리해 봤을 때 이 3명의 용의자들이 살해 혐의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가는 다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같은 장소를 그 시신을 유기한 곳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곳이 바로 해남 소재의 저수지 주변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려면 이제 시신이 발견돼야 할 거죠. 그래야 어떤 많은 진척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국방부 유해 발굴단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다 뒤졌죠. 저수지 인근을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동물 뼈 하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시신이 묻혀있는 지점에서 조금만 비껴서 땅을 파더라도 유골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매장지가 이곳이 맞다면 분명 언젠가는 여기서 유골이 나올 테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이 2차 시신 유기를 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다시 여기에 있는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분명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박 사장만 검거됐어요. 그리고 그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살인죄로 15년형을 받아 수감 중입니다. 3사람이 진술을 다 했을 때 어쨌든 박 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인데요. 살인죄는 보통 시신이 발견이 되어야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박 사장의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건 임 사장과 한 과장의 진술을 통해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박 사장 또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면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 사장은요?
그녀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염산도 준비했고 이 시신 유기 현장에 같이 갔다라는 것도 확인됐지만 박 사장과 한 과장이 임 사장은 살인 현장에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체 손괴와 살인 방조 행위는 인정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5년이었어요. 그래서 죄는 물을 수 없었죠. 결국 이 3명 중에 박 사장만 감옥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가 자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더라면 수감되지 않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과장은 사라졌고 임 사장도 이 사건에서 교묘히 빠져나갔고 박 사장도 실제로 나만 왜 죗값을 받는 거냐 하면서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임 사장의 어떤 돈 문제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임 사장을 빼놓고 이 여성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근데 박 사장은 그러면 이제 박 사장한테 물었죠. 야, 그래서 임 사장이 살인을 했어 안 했어? 개입했어 안 했어? 에 대해서는 또 박 사장이 난 임 사장과는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나 그녀의 전적을 봤을 때는 분명 그녀가 주요 어떤 주범일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했지만 연인 관계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그녀가 교묘히 남성들을 잘 이용했기 때문일까요? 박 사장은 임 사장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약간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라져버린 한 과장은요? 서해안 쪽에서 발견됐었다고 했죠. 그런데 주변인들한테 나는 인형 공장을 하러 베트남에 간다.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후에 정말 국내에서는 어떠한 생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국내에 살아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거나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기억하시죠? 술자리에서 한 과장이 7년 전의 사건을 말하게 되면서 이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쉽게 해결될 것 같다가 정작 가장 유력해 보이는 임 사장이 대면이 불가능했고 한 과장도 사라져버렸고 물론 박 사장은 잡혔지만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은 쉽게 밝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임 사장한테 내 돈 내놔라 라고 얘기했던 죽은 A씨. 돈과 사랑, 복잡한 관계까지 얽혀버린 3명의 용의자였습니다. 과연 이들 사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5년 일본은 지금까지도 사건 사고로 인해서 가장 정신없던 해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하철역에서 그 쓰레기통을 이용해 독극물로 대량 살상을 하려고 했던 옴진리교에 의한 테러 사건이 제일 큰 이슈로 기억됩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끔찍한 사건이죠. 그 당시 일본 수사국은 온 집중이 옴진리교 독극물 테러 사건에 쏠려 있었고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나날이 커지고 있던 그때입니다. 1995년 한여름밤 또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7월 30일 한창 더운 날씨가 이어지던 밤 9시 17분경 도쿄 하치오지시의 난페이 5호점이라는 슈퍼마켓 2층 사무실에서 총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꽤나 큰 소리여서 누구든지 듣고 놀랐을 법도 한데 안타깝게도 같은 시각 슈퍼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공원에서 성대한 마을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에 환호성에 총성은 그대로 묻혀버렸죠. 사실 이때 슈퍼 근처를 지나가던 고등학생 커플이 있긴 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총성 소리 같은 걸 듣긴 했지만 공원에서 불꽃놀이 하나 싶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죠. 아무도 눈치 못 챈 총성에 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당시에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던 45살의 이나카키 노리코 씨, 그리고 알바를 하고 있던 17살 야부키 메구미와 그녀의 중학교 때부터 친구 마에다 히로미까지.
마에다는 이 마트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사실 그날만큼은 비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 공원에서 큰 행사가 열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친구와 함께 가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지만 마트에 들렸다가 화를 당하게 된 거였죠. 처음으로 현장을 발견한 건 이나카키 씨의 지인 남성 A씨였습니다. A씨 또한 이 마트에서 파트타임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이나카키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야, 데려와라. 같이 저녁 먹자. 라고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녀가 끝날 시간에 맞춰 9시 25분쯤 마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먼저 일을 끝내고 나와 있어야 할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 식당으로 먼저 갔나 싶어서 그곳에 가봤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A씨는 이나카키가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서야 옷을 갈아입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성이기 때문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 식당 여주인에게 마트에 함께 가줄 수 있냐고 부탁하게 되죠. 그렇게 밤 10시 두 사람이 마트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안에는 전혀 인기척이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사무실까지 올라가게 되죠. 입구가 훤히 열려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고 이나카키 씨 하고 이름을 불렀죠. 돌아오는 대답이 없자 바로 사무실을 나가버립니다. 사실 그녀가 150cm의 굉장히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 입구에 이렇게 좀 높은 카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서 조금 있다가 친구 A씨와 여주인이 한 번 더 사무실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를 지나서 내부를 봤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끔찍했죠. 이나카키 씨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금고에 기댄 채 이마에 좌우로 두 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해 있었습니다. 근데 복부에 찔린 상처 그리고 머리에 수차례의 구타 흔적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알바로 일하고 있던 두 여고생은 방 한가운데서 등을 맞대고 접착 테이프로 손을 묶이고 입이 틀어막힌 상태에서 한 발씩 머리에 총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A씨와 여주인공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좀 더 살펴보니까 금고에 한 방의 총자국이 발견돼요. 사실 이 금고에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중 잠금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열리진 않은 상태였는데요. 안에 보니까 금토일 매출 금액인 500만엔, 그러니까 약 5천만 원 정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닐까요? 그런데 단순 강도라면 이렇게 3명의 직원을 끔찍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남페이 마트는 동네에 있는 아담한 슈퍼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부터 이곳에 야부키 씨, 이나카키 씨만 일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2층 사무실은 보시다시피 슈퍼하고 붙어있는 내부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실은 평소 직원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퇴근할 때 외에는 잠겨있지 않았다고 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강도가 이전에 든 적도 있었죠. 슈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현장을 봤을 때 범인이 폐점을 한 직후 3명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을 때쯤 침입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먼저 두 여학생 야부키와 마에다를 묶은 다음에 총을 들이대고 협박을 했을 거고요. 이후 금고를 담당하고 있던 이나카키 씨한테 열쇠를 뺏은 후에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총으로 위협하고 협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나카키 씨가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금고 번호를 알고 있지는 못했을 텐데요. 그래서 결국 범인들이 금고를 포기하게 되지만 자신들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그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게 아니라면 그녀들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일 이유가 마땅히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추정이 되었고 범행에 총이라는 이 특수한 도구가 사용됐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의문스러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금고를 열려고 한 시도가 보였죠. 하지만 범인은 피해자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금품은 전혀 빼앗지 않은 채 그저 도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로 들어온 범인이 사무실을 뒤진 흔적이 없어요. 서랍 하나 열어보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수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게 금전적인 목적이 아닌 원한에 의한 범죄가 아닌지 수사 범위를 넓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나가키 씨는 금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번호 자체를 암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사무실 점장의 책상 안에 금고 다이얼 잠금을 해제하는 숫자가 쓰여 있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간 점장을 맡고 있던 이나가키 씨가 살해 협박에 못 이겨서 금고를 열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금고가 이중 잠금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1차 문을 여는 열쇠가 꽂혀 있었다라는 것에서 범인이 이나가키 씨에게 금고를 열라고 한 후에 문을 열기 전에 죽인 건지 아니면 살해한 후에 열쇠를 찾아서 열려고 했었는지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 가지가 제대로 끼워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사건이 단순 강도인지 아니면 원한 범죄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었죠. 물론 현장에 범인의 흔적은 존재했습니다. 바로 25에서 26cm 정도 되는 운동화 발자국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총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모두 한 명의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즉 증거로만 봤을 때는 범인은 한 명이죠. 범인의 한 명이 그 3명의 여성을 다 한꺼번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 그 족적을 좀 보니까요. 발자국 부착물에서 미세한 철분, 점토, 이끼 성분이 채취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범인은 용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철공소 출입을 자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신발이 전국 할인점에서 아주 흔하게 유통되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했죠. 또한 피해자를 묶는 데 사용했던 접착 테이프에서도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의 일부가 발견됐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 시각이 1995년대입니다. 당시의 과학 수사로는 일부의 지문만으로 어떤 사람을 특정해내는 것이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죠. 사건 직후에 이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목격자를 찾는 작업도 계속 진행되었지만 수사는 범인에 대한 윤곽을 전혀 잡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2월 10년 전 사망한 한 일본인 남성의 지문과 마트 살인사건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특수약품을 사용해서 테이프의 접착면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의 일부를 채취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이후에 일본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 1000만 명 이상의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서 8개의 특징점이 일치한다라는 게 확인되는데요. 8개. 이게 다소 의미 없는 숫자 같기도 하지만 지문의 8점이 일치할 확률은 1억 명 중에 1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지문 전체가 아니라 지문 일부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걸 감안했을 때 동일 인물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그렇다면 장기 미제 사건이 드디어 해결되는 걸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법당국이 동일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지문의 특징점 기준이 12개였어요.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이 남성은 원래 운송업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에, 2015년 기준 10년 전에 60대의 나이에 이미 병으로 사망을 했죠.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는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충분할 수 있었던 거죠.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마트 살인사건 당시에 현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도 확인됩니다.
당시 참고인 신문도 받았을 정도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건 시각에 9시 17분쯤에 직장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망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물론 그가 죽었다고 하지만 이 장기 미제 사건, 20년 이상 동안 끌고 있었던 이 사건이 드디어 2015년에 해결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또요. 결정적으로 그가 사망을 했으니까 친족에게서 채취한 DNA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가 실제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가 쓴 이 접착 테이프에서 나온 지문이 지금 가장 유력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는데 이 테이프 자체가 주변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밝히게 되죠.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의 한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서천 기동 슈퍼 사건. 슈퍼라는 같은 동일점도 있고 또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점도 비슷했죠. 이 하치오지의 마트 살인 사건은 그렇게 일본에서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한 채 더 이상의 진전은 없고요. 여전히 범인은 오리무중 상태죠. 이번 사건을 통해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든 단순 강도네, 단순 납치네라고 처음부터 단정을 해버린다면 그에 부합하지 않는 정작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핵심 증거들은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기관의 예리한 통찰력과 넓은 시각이 필요하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에서 환생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부터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죠. 그만큼 워낙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환생,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 인물은 세계적으로 환생했다고 굳게 믿어집니다. 바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죠. 이 티베트의 불교는 모든 생물이 환생을 한다는 윤회설에 기초하고 있고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또한 생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몸을 이어받아 존재한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의 기록을 가진 환생자이기도 하죠. 사진 속 인물은 13대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직전 자신의 환생을 암시했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후에 제자들이 그가 암시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계승자가 될 환생할 아이를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달라이 라마가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했고 마지막으로 합격한 한 명의 아이가 달라이 라마로 선출되죠. 이 전통이요, 아주 수백 년간 이어져 왔어요.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 또한 이 과정을 거쳐서 4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됩니다. 물론 티벳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종교 문화적으로 환생에 대해 친숙한 것 같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만약 환생이 가능하다면 그건 분명 달라이 라마 그 한 명에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연속해서 환생한 것을 확인받은 7인 중 1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완나타 티와리. 인도의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인도에서도 지배계급이라고 불리는 브라만층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스완나타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돼요. 아이가 4살이 되던 해 그녀와 가족들은 인도의 카타니 지역 근처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한 강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어린 스완나타의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이곳에 와본 것 같은 느낌.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던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엄마, 저 여기 예전에 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이후에 부모님에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마구 털어놓았죠. 이 꼬마애가 만들어낸 상상력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상세했고 부모는 아이가 뭔가 환영을 보는가 싶어서 점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걱정이 너무 됐던 부모가 아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고심 끝에 병원에 데려가게 되는데 의사는 아이에게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서 보고 들은 거를 저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냐? 라고 부모가 하소연을 하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전생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요. 부모로선 전혀 믿지 못할 이야기였죠. 물론 인도라는 곳이 다른 나라보다 환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친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 환생해서 이야기를 한다 쉽게 믿어줄 부모는 없겠죠. 결국 그들도 한기로 홀려보냈고요. 또 이후에 수완나타도 더 이상 환영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제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약 1년여가 지난 5살이 되던 해였어요. 수완네타가 갑자기 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낯선 곡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부모는 이 노래가 인도의 아쌈주라는 곳에서 주로 불리는 지역 민요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쌈,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던 곳입니다. 5살 소녀는 드디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는데 자신이 1940년 아쌈주에서 태어난 캄뢰 씨라는 여자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캄뢰 씨는 8살이 되던 해에 신라시라는 곳에서 차 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고 말하죠. 전생에 대한 기억을 아이는 마치 눈에 선한 듯 정말 자기의 경험 있는 묘사했고요. 계속해서 그 민요를 즐겨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이는 캄뢰 씨 이전의 삶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카타니 지역을 여행했을 때 거기가 낯설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지역이 전생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다면 딸아이는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부모는 아이의 사연을 수용을 하고 이후에 이 사실을 언론에까지 알리면서 인도 전역에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이 수완나타의 사연을 보게 된 노인이 가족을 찾아옵니다. 그는 카트니 지역에 살던 남성이었는데 이 수완나타가 죽은 내 여동생인 것 같다면서 한 번만 아이를 보자고 애원합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노인은 어린 수완나타와 첫 대면을 하게 되는데 아이는 그를 보자마자 오빠! 바부 오빠! 하면서 와락 안깁니다. 바부 파사크, 그게 그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에겐 당연히 가르쳐주지 않았었죠. 바부 씨는 어린 수완나타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족들만 아는 그 어떤 비밀적인 것에 대해서도 아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건 틀림없이 내 동생이 환생한 거라면서 아주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바부에 따르면 카트니에서 그녀는 비아 파사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금 태어난 집안같이 브라만 계급의 상류층 집안 자제였죠. 비아는 영업사원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해서 스라에 3명의 자식을 둔 30대 여성이었는데 39살이 되던 1939년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합니다.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맞춰보면 사망 1년 후인 1940년 비아는 앞서 언급됐던 캄뢰 씨란 여자아이로 아쌈 지역에서 다시 환생하게 된 거죠. 연속적인 환생입니다. 캄뢰 씨로 이제 그 사람으로 살았던 건 8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의 기억 또한 아이가 생생히 말합니다. 가족의 성이 고스와미, 인도 아쌈의 작은 마을 샤하푸르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8살 때 사고를 당해서 죽은 그 순간마저도 아이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그렇게 1947년 캄레시로서의 두 번째 삶이 끝나고 다시 수완나타로 태어나서 세 번째 삶을 살게 된 그녀.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전생과 전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의 지금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막 혼돈이 오진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참고 사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실제 사진입니다. 수완나타는 정부의 고급 공무원인 남편 티와리와 결혼을 했고요. 2명의 아들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트니에서 찾아왔던 전생의 가족들과도 친분을 유지하며 잘 살고 있었죠. 게다가 워낙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여자치고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땄고 대학의 학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 외에는 평범하고 여유롭고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된 거죠. 이 정말 믿기 힘든 수완나타 전생 기억 이야기는요, 1997년 버지니아 대학의 한 유명한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직접 조사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환생을 굳게 믿어요. 그리고 환생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했고 연구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이 워낙 환생했다라는 이제 썰이 많다 보니까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완나타도 만났고 가족들도 만났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완나타의 전생 스토리는 스티븐슨 박사뿐만 아니라 이후에 환생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표본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수완나타는 정말 환생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된 전 세계 7인의 환생 확인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옹알이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전생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쉽게 믿진 못하지만 환생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태어났을 때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기억을 잃어갔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환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